우리가 그 초창기 자동차 회사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배터리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떤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내부에서 조달하고 어떤 회사는 외부에서 조달받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 기술적인 맥락에서 자꾸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더라고. 2차 전지의 기술은 어떤데 자동차 회사들 기술력은 어떻고 단기간에 이게 수용이 어렵고 단기간에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 기술이 전부 그럼 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산업이라는 게 형성되고 진화 발전하는 것은 최적의 기술이 꼭 제일 대박을 치고 제일 싼 기술이 꼭 대박을 치고 꼭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맥락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국과 일본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 미국은 자동차 부품을 어디서 조달한다? 내부에서 대부분. 일본은 어디서 조달한다? 외부에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그런 말을 해볼게요. 이게 맥락과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은 갑자기 1960년대 들어서 일본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 들기 시작했고 왜? 일단 50년대 한국 전쟁 때 떼돈 벌었지. 신이 내린 선물이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서 갑자기 올림픽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베트남전. 그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연달아 있으니까 뭐 일본 경제 날아가는 거야. 꿀 빨았죠. 그러면서 많은 그 일본의 그 셀러리맨들이 나도 자동차 한 대 사볼까? 이게 붐이 터진 거야. 그런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때 그 공급하던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군사 장비지. 그렇죠. 그 군사 장비 공급하던 회사들이 전쟁이 딱 끝났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 걔네들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국가라는 게 유유 설비가 생겨서 근로자들이 태반이 실직이 되면 갑자기 고꾸라져. 그래서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전범 기업들이지. 그렇죠, 예. 도요타나 이게 다 전범 기업이잖아. 네, 그럼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전부 전범 국가예요. 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등.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국가에서 선택한 게 자동차로 소비를 전환하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싸게 대중적으로 만들고 그러려면 국가가 또 도로도 놔주고 뭘 해야 되잖아.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오늘은 제도는 얘기 안 할게요. 일단 그걸 뒷받침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팔기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그 주문 쏟아지는 걸 전부 내부에서 감당할 만큼 혼자 그걸 다 공장을 증설하면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죠. 그리고 정부가 자꾸 눈치를 줘. 야, 우리 저기 베트남 전쟁 때 군납했던 애들 슬슬 요즘 발주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놀고 있는데 거기다 부품을 좀 사. 그래야 얘네도 먹고 살지. 그런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던 거야. 바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부품 업체들 좀 와보세요.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산업을 또 해야 우리도 모두 먹고 살고 너도 모두 먹고 사니? 그럼 공동 개발해 봅시다. 뭐 하실 줄 알아요? 저 이런 거 할 줄 알고. 난 이런 거 필요한데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부품 업체를 찍어 누르려고 내부화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텃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내부한 거잖아. 마차 만들어서 떼돈 벌어서 어마어마한 갑부로 살던 부품업체 그 사장님이 저 자동차라는 저 스타트업들 저것들 저 그거 같지 않은 젊은이들이 뭘 자꾸 부품 달라고 해서 내가 몇 번 납품 좀 해줬더니만 이제 뭐 나한테 갑질을 하네 꺼지라고 그래 했는데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직원 빼가 기술 빼가 뭐 해서 그래서 이제 마차 회사들한테 증기선 회사들한테 유도 안 하게끔 그렇게 진화 발전이 된 거잖아. 바로 요 맥락에서 지금 2차 전지도 똑같이 살펴봐야 돼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미래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야. 왜? 패권 국가들은 에너지 패권을 놓치면 패권 국가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에너지는 뭐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죠. 그렇지. 이게 석유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바람이나 태양광은 어디든 있어. 그럼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화하는 게 마치 산유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쏟아부었어. 그래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상당축이 중국 회사잖아. 그럼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올라갔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을 잃어버리면 진짜 대량 실직, 대량 경기 침체가 유발돼. 우리나라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 하나가 자동차야. 자동차는 종합 예술이거든. 그렇죠. 뭐 안 들어간 게 없잖아. 타이어의 고무부터 네. 그다음에 뭐 시트 들어가지, 시트 뭐 들어가지. 전장 장비 들어가지, IT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 그런데 이게 2차 전지와 자동차가 맞물린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뭐?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을 두고 큰 경합을 벌이기 시작한 게 요즘의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중국 보자고. 중국은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초기 투자 자금의 80%까지 투자해줬어.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거 저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돈 많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든 외부에서 조달한 민간 자본, 외자 유치 자금이 한 200억입니다. 그럼 정부가 800억을 얹어준다고 생각해도 돼.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쏟아부은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고비 때마다 살려줬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중국의 산업진흥 관련한 법률들 중에는 초기 매출은 중국 정부가 개런티해줘. 제품 개발에 일단 성공만 해와. 내가 사줄게. 그래서 지자체 관료들의 자동차를 전부 바꾼다든가 지자체 관용차들 있잖아. 네. 가끔 외근 나갈 때 쓰는 차들 네. 전부 전기차로 바꿔준다든가 이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전기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아졌지. 그럼 전기 자동차 메이커 많아졌고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아졌어. 그러면 중국은 이 산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시장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미중 간의 갈등으로 모두 전 세계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 미국은 얼마 전에 앞으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관세 125%를 부과할까 하고 있어. 관세는 최종 프라이스, 네. 최종 판매가에다 부과되는 게 관세야. 그렇죠. 관세는 원가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판매가가 이게 얼마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이 가격에 판다고? 그럼 그 125%면 가격 2배 이상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못 팔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유럽도 똑같아. 중국이 전기 자동차 회사에게 보조금 줘서 싸게 팔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 보조금 관련한 그걸로 WTO 또 그렇지 조사하기 시작했어. 전 세계에서 앞으로 중국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계속해서 올라갈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많아. 근데 지금까지 엄청 올라갔거든. 그리고 각 국가가 친환경 하겠다고 보조금 뿌렸잖아. 근데 이 보조금을 받아간 자동차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 어라? 중국 수단이 많이 팔렸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버스의 2대 중 1대가 중국산이야. 그러니까. 2대 중 1대가 넘어요, 사실. 그래서 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에 뺏겼어. 전 세계에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야? 아니, 보조금 줘서 우린 친환경 하려는 목적은 있었는데 결국 하려는 게 중국 회사들 살려줬네. 이 판단을 한 게 유럽과 미국이었어. 그래서 이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보조금을 각국에서 정책을 조금 축소하는 맥락들 중에 하나도 결국 중국 기업들 우리가 살려주고 있구만도 솔직히 있어. 근데 그게 이 오픈이 안 돼 있을 뿐이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도 시설 투자를 잔뜩 해놨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엄청 많아졌고 너라면 중국 네가 시진핑이야. 어떻게 하겠어? 내수 시장을 엄청 키워야죠. 일단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다. 아니면 또 다른 자동차 회사다. 제가 그냥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생산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자동차 만들래요. 하면 너 일로 와봐. 우리나라 지금 보조금 줘가면서 내가 엄청난 투자해놓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도 지금 수출이 안 돼서 난리인데 네가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네가 알아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이거 뭐 큰일 날 놈이네. 당연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앞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다? 부품 회사들 노니까 부품 갖다 쓰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동차 산업은 국가와 같이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 아시아 지역 내륙 지방에
내가 출장을 했어. 거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거야. 어. 아니 중앙아시아 내륙 지방에 무슨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어요? 했더니 예전에 거기 대우가 진출했었어. 아. 그래서 자동차 만들 공장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같이 간 거야. 이 같이 가서 그런데 대우는 없어졌잖아. 예. 하청업체는 거기 시설 투자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진화 발전이 되는 거야. 중국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2차 전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내부화하는 거를 할 가능성은 낮다. 아. 물론 2차 전지 업체를 인수하는 거는 정부에서 허용해 줄 수 있어. 왜? 쟤도 힘든데 저는 자동차는 좀 팔아서 돈 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저 회사는 인수해도 돼요. 그건 돼. 이럴 수는 있어. 약간 범위의 경제 그렇지. 맥락에서 보면 맞아. 그래서 그건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 만들도록은 허용을 안 할 거야. 그런데 미국으로 가볼게. 미국은 2차 전지 만드는 내노라는 회사 있어?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근데 테슬라가 슬슬 예전부터 그런 소리 했거든. 예, 맞아요. 우리 배터리 자체 제작. 자체한다고. 정부에서도 해봐. 자꾸 그러고 있거든. R&D 과제들 뭐 하버드나 MIT나 뭐 칼텍 이런 데 들어와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투자해도 되는 거야? 해봐.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 2차 전지 공장들 전부 미국에 지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 저 내부화할 거예요. 포드, GM 뭐 이런 데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기술이라는 건 항상 적정 기술로 내려와. 옛날에는 핵탄두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만 만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주 발사체, 핵융합 기술, 뭐 나름 해볼만 하는 기술이 되니까 이제는 아주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개나 소나 말이나 만드는 게 돼버려서 핵보유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통제가 안 돼. 나중에 내가 핵전쟁의 위험에 대해서도 그 경제적으로 풀어드릴 건데 하여튼 그러면 미국은 충분히 자동차 회사들에게 야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차 전지인데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목이고 소형차, 대형차 배터리가 다 다르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야. 자동차 만드는 애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도 같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현대 아반떼와 기아의 K3 이 두 개가 겉은 다르지. 그렇죠. 안은 똑같아. 예. 왜? 부품을 하나만 만들면 이 고객에도 주고 이 고객에도 주고 엔진도 똑같이 만들어서 수리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배터리 셀을 만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해냈어. 그러면 중형 세단 있고 소형차 있고 또 뭐 SUV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모델 겉은 다 다른데 안은 똑같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SUV는 출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차는 또 그 변형을 또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가 아주 노련하거든. 우리 건전지를 비유할게 쉽게요. 소형차는 건전지 2개 끼는데 SUV라고 출력 높은 거네? 그럼 건전지 하나 더 끼는 4개 끼든 5개 끼든 그렇게 충분히 배터리를 병렬식이든 뭐든 장착해서 출력이나 주행거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 기업과 우리 2차 전지 우리 국내 기업이 공생관계를 오래 유지할 방법은 뭘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각해요. 그냥 안일하게 기술력 있으니까 우리 것 무조건 써주겠지. 계속 얘기하잖아. 기술이라는 건 적정 기술로 내려오는 순간 그렇죠. 이게 정말 무차별한 경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계속 내가 걱정하는 거.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주행거리와 이런 거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야. 계속 말씀드려. 전편 안 보신 분들은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그 바둑 두듯이 좌충수 안 두도록 후윤수도 두고 기술 말고 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 정책에 대한 전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판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럽도 또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해야겠지.
그래서 2차 전지에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주춤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런 맥락에서 투자의 주안점을 계속 시장은 변화되는 거니까요. 특히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은 모니터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